이번 주 강의는 이 강좌의 제목인 고조선 삼국시대 사람들의 경제 생활의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이제 고조선 쇠망 후에 그 백제의 시원과 국가 재건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 송암 선생의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먼저 백제의 국가 재건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기사정권 서자족 진국 집단이 쇠망한 뒤 그 유민들이 그 예터에서 전개하는 여러 정치 집단들의 국가 재건 운동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정치 집단들의 운동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국가 재건 운동으로 수렴되었으며 역사상 우리나라의 삼국 시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국가 재건 운동은 이로써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의 운동은 고조선과 같은 통일국가를 각각 자기들 중심으로 건설하는 데 목표가 있었으므로 그들 상호 간의 전쟁은 장기간 계속되는 통일전쟁, 통일경쟁이 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 통일전쟁, 통일경쟁은 국가의 총력전, 고대적 국가체제의 중세를 지향하는 경쟁적 개혁 과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국이 개혁하고자 하는 종래의 고대구적 국가체제는 고조선 기자정권, 서자적 진국 집단들의 국가체제였습니다. 그것은 개발, 발전, 성장 위주의 농업정책을 추구한 결과 사회가 상하로 크게 분화되고 신분계급, 정치권력이 강화되며 대토지 소유자가 등장하여서 순장 관행을 동반하는 고대 동방형의 노예제 사회를 형성하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삼국의 국가재건운동의 방향은 이 같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고, 그것은 그 개혁 주체가 소속한 종족이 맥족계인가 예족계인가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맥족계와 예족계는 각각 그 당군 정권과 기자 정권을 담당 지탱한 종족으로서 그 정치 이념이 크게 보아 당군 정권의 홍해 인간의 이념인가 기자 정권의 개발, 발전, 성장 위주의 이념인가로 차별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대적 국가체제, 사회체제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개혁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제의 시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성립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국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일들은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이제 백제의 시원, 출제한 곳은 어디인가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백제의 시원은 부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여는 고조선 기자정권, 서자적 진국 집단이 쇠망남한 후에 제일 먼저 국가 재건을 목표로 하면서 등장한 대표 국가였습니다. 맥족 맥국과 예족 예국이 합작하여서 이룩한 나라였는데 이들 가운데 예족 예국은 기자정권의 중심 세력으로 기자정권 등장을 위한 정변 뒤에도 계속 그 기자정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맥족 맥국은 그 연맹체에서 이탈해서 요하 문명 홍산 문화권으로 유망하였다가 서자족 진국 집단이 쇠망 남하한 뒤 돌아와서 예족 예국과 협력해서 재건시킨 국가가 부여였습니다. 두 종족, 두 국가는 그만큼 개성이 강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이 건설하는 국가는 예족 예국과 맥족 맥국의 연합정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서들이 백제의 기원과 배경을 논할 때는 모두가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여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측 사서나 우리 측 사서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백제를 논할 때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신구당서에 보이는 내용을 보면 백제는 부여의 별종이다. 백제국은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백제국은 모두 부여의 별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백제의 기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만에 있는 백제군, 그러니까 맞백자를 쓴 백제국이 있고 고리국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일백백자 백제의 기원을 맞백자 백제국 또는 그 선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양서와 주서에서도 같이 보이고 있는데 그 만의 54개국 중에서 이제 백제가 그 하나라든가 이제 백제국은 이제 만의 속국으로서 부여의 별종이었는데 이제 구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방에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했던 것이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구태는 후한말 당시의 부여와 위구태를 말함이고요. 그게 이제 대방 지역에서 백제 국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는 부여의 별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제의 시원은 부여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이제 사서에 쭉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문헌통고, hum정, 만주, 원류고 등의 사서에서도 이제 백제를 부여한 위구태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제는 그 부여한 위구태의 그 후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여를 성씨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이제 국가사업으로 측명에 따라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원해서 여러 자료를 두루 참고한 가운데 했던 이제 만주 지역 여러 민족의 원리를 조사 정리한 것이죠. 이 책이 이제 hum정 만주 원리고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도 이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자료를 쭉 정리하다 보면 이제 백제의 시원이 부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견해를 따를 경우에 이제 백제의 시작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이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제의 기원과 배경을 부여와 관련해서 찾는 것은 이제 우리 역사서 삼국사기에서도 이제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김부식은 백제 시조 온조 비류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이제 비류의 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백제 시조 비류왕은 부친이 우태인데 이제 우태는 이제 북부양 헤브루의 서손이고 모친은 이제 졸본 사람 연발타의 여식 소선호로서 소선호는 우태와 결혼해서 두 아들 낳았는데 이제 큰 아들이 비류이고 둘째 아들이 온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물들이 모두 이제 부여의 초기 인물들로서 들고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견해는 이제 온조의 가계는 그 부친이 준목이라는 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제 시원은 그 출자를 부여에서 구하는데 부여 중에서 소속 종족은 맥족 맥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제의 기원이 부여와 관련된다는 점만으로서도 이제 백제의 국가적 성격이 어지간히 드러나지만 이제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 국가의 배경 및 성격을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여는 예족 예국과 맥족 맥국의 연합정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어느 쪽과 연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여는 즉 맥족 맥국과 예족 예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본시 당군 정권 아래에서는 심양에서 장춘 길림 지역에 걸쳐 송화에 이르는 지역에 남북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기자 정권이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을 때 맥족 맥국은 요하 문명, 홍산 문명권으로 위망하였다가 기자 정권 서자족 진국 집단이 쇠명, 한반도 중남부로 남하하게 되자 돌아와서 이제 예족 예국과 협력해서 부여를 연합정권으로 건설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구강권을 차지한 것은 이제 맥족 맥국의 동명이었고 정치 실권, 즉 가계층을 차지한 것은 예족 예국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그 맥족 맥국과 예족 예국의 두 종족 국가들은 그 정치 이념이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가령 이제 맥족 맥국은 고조선 당군 조선 정권을 지탱하였던 국가였고요. 그 정치 이념은 홍익인간,
부의 균형 있는 배분, 이제 농지 소유의 자경선 논계 유지, 그리고 이제 부여를 건국할 때에는 이제 노예적 대토지 소유제의 단순한 중세적 지주제로의 개편됨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에 반해서 예족 예국은 이제 이전에 이제 고조선 기자 정권을 지탱하였던 국가로서 그 정치 이념은 농업의 개발, 발전, 성장을 위주로 하는 가운데 대토지 소유자가 등장하여서 사회가 상하로 분화가 되고 신분, 계급, 정치 권력이 강화되면서 순장 관행을 동반하는 고대 동방형의 노예제 사회를 형성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제 기원을 부여와 연계된다고만 할 때 좀 막연한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부여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맥족 맥국과 예족 예국 가운데 이제 정치 이념이 서로 다른 가운데 백제와 연결되는 종족은 어느 쪽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한 것은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인데요. 특히 이제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이제 비류왕의 부 우태를 부여왕 헤브루의 소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해모수, 헤브루, 금화대소에 이어서 이제 헤브루의 소손, 그 대손과 같은 그 세대에 있는 우태의 그 자식이 비류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셈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부여의 시조 해무수는 부여왕 헤브루의 부이고 홍사문화권에서 유망하였다가 돌아와 부여 국가 재건에 참여한 맥족 맥국의 동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제 시조 비류왕의 부우태는 맥족 맥국의 왕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헤브루 왕의 소손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그 백제의 시원은 이제 부여 그 중에서도 이제 맥족 맥국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계승한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러한 백제가 어떻게 만에 설치가 됐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즉 백제의 기원을 찾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궁금한 문제는 진국이 남하에서 한반도 중남부로 남하에서 건설한 그런 사만, 그 중에 이제 만의 백제국이 설치되고 있는 일입니다. 맞백자 백제는 일백백자 백제와 음이 같고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이제 백제국은 이제 중국의 여러 사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맞백자 백제에 이어진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맞백자 백제국의 설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맞백자 백제국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 동아시아 세계의 격동, 즉 중국의 동축 정벌, 천하체제 구축 과정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한 고조선 유민들의 국가재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제 건설된 국가가 백제국이 아닌가, 맞백자 백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새삼 유의하게 되는 것은 백제의 건국 세력의 지도층, 나아가서는 이제 고조선과 같은 대국을 건설하려는 국가 그 재건 계획의 지도층의 구상은 어떠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한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막후에서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는 뛰어난 참모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그 국가 재건 계획의 지도층의 이름을 밝혀서 명시한 자료는 보이지 않지만 다음의 두 자료는 그 주변 사정을 짐작케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 54국에 관한 자료 중에서 이제 백제국, 맞백자 백제국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리국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고리국은 부여와 고구려가 국가 건설을 할 때 전진기진 역할을 했던 고리국의 그 이명으로 보여짐으로써 백제국 건설의 지도층도 부여국과 고리국 중심으로 국가 재건 운동을 계획 조직하고 있었던 정치 세력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일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제 건국 세력으로서 백제의 시조가 되었던 비류왕이 그 부가 부여 헤브르 왕의 소손 우태였다는 점입니다. 우태는 백제 건국 세력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출이지만 왕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남달리 강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불만도 남달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그 백제 건국 세력들을 배후에서 지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그는 이제 그 부여 정치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 두 계통의 정치 세력, 즉 고리국과 우태 이 두 세력들은 그 목표가 같았으므로 결국 하나로 결속하였을 것이며 국가 재건 계획을 위한 인재 지도층을 선출하고 이제 선출된 지도층으로 하여금 국가 재건의 일을 연구하고 추진토록 아마 위촉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고리국과 우태 등과 같은 백제의 국가 재건 계획 지도층은 이제 우선 그 선배 국가인 부여와 고구려의 국가 재건 과정을 아마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고요. 그 결과 이제 부여와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는 만주 요동의 북부에는 이제 백제가 건국하여도 입주할 자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요동 남부와 한반도 북부에는 이제 중국 군전이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리국가 우태와 같은 백제의 국가재건 계획 지도층들은 이제 백제가 가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은 진국이 한반도 중남부로 남하를 해서 삼하를 건설하고 있는 곳에서 몇 개의 소국을 분양받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은 진왕을 설득했고 진왕도 이를 양해하고 두세 개 소국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백제의 시조 비류왕, 온조왕의 부왕손인 우태에게는 예후의 뜻으로 특별히 맏백자 백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도 주었을 것인데 이 맏백자 백제국의 백자는 우두머리 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제 후일 온조가 백제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마한 방영으로 이제 웅천의 송책을 구축하자 이제 진왕 마한왕이 사람을 보내서 꾸중하는 말 가운데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때 얘기를 할 때 이제 칸이 그래서 우태가를 얘기할 텐데요. 이제 우태가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발 디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왕이 동부 백리의 땅을 이제 분할해서 안정케 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우태를 대우함이 후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이제 나라가 완성되고 민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여 그 성책을 구축하여서 나의 강역을 침범하니 그것이 사람의 도리가 어찌 그러한가 라고 이제 꾸중하고 질책을 하고 있죠. 이는 이제 진왕이 온조의 아버지 우태에게 그 맏백제 백제국을 분양했던 사정을 그의 아들이 온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들들은 비류와 온조와 같은 아들들은 그 아버지 우태가 사망한 뒤에 그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백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백제국 건설의 제1단계 소국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제가 마침내 그 마한을 병합을 하고 이제 국가 기반을 이제 강화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백제는 그 출자가 부여이고 소속 종족이 맥종 맥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와 고리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국가 재건 세력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탄생한 부여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 구조선과 같은 초대형 국가를 재건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부여 고구려와 백제의 국가 재건 운동에서 그 입지가 크게 다른 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부여와 고구려는
이미 이제 쇠망한 구조선 국가를 역사적 사실로서 다루면서 그것을 개혁하고 신국가를 건설하며 되었는데, 백제의 경우는 구조선 진국이 한반도 중남부로 남하하여서 사만으로서 아직 살아있는 한가운데에서 살아있는 구조선의 뿌리를 개혁하면서 신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는 일개 소국으로서 백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국가 재건을 성취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백제에서는 그것을 이제 사만 가운데 마한에서 그 진국 진왕을 몰아내고 마한을 백제에 병합해서 백제를 마한만한 대국으로 키움으로써 그 국가 기반을 탄탄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진국을 마한에서 분리시켜서 이를 역사 유물화함으로써 그 역사 전통, 구조선의 역사 전통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비판하면서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온저왕의 구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진왕은 사만을 이제 그 한반도 중남부의 그 사만을 매개로 해서 동방형 노예제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제지 구금민에 대해서 혹독한 정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민심이 이제 조용할 리 없었고요. 지배와 피지배민 상하가 이제 그 진국으로부터 이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좀 지나면 이제 노예 약탈 문제 및 그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염사치의 반역 사건도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당시 진국의 정치는 이제 폭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온저왕은 마한은 점차 이제 국세가 약해지고 민심은 상하가 이반하고 있어서 능히 오래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조만간 강대 국가에 의해서 침략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이웃에 있는 백제도 위험하니까 백제가 먼저 마한을 병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온조왕은 이제 진국 진왕을 마한에서 몰아내고 이를 이제 병합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백제는 소국 단계에서 대략 마한만한 대국이 되어서 국가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백제국 건설의 제2단계, 마한을 기초로 해서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한을 병합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의 마한 소국들의 통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 점진적으로 백제의 제도를 설치하면서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낙랑군, 진군, 진안의 전쟁 과정에서 이제 백제의 국가 체제가 정비가 되어 나가는데요. 진국은 이제 그 만주 요양 지역에서 중국의 동진 정책, 천하 체제 구축으로 이제 쇠망해서 이제 한반도 중남으로 남하하여서 사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 재건을 기도하였었죠. 그런데 그 재건의 그 방식이 이제 만주에서의 기차 정권, 진국 집단과 마찬가지로 순장 관행을 수반하는 대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고대 동방형의 노예제 국가를 재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일이 충족되어야겠죠. 하나는 한반도 중남부 제지 구급 사회의 정치 세력과 민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지 구급 사회는 과거의 환웅족 당군 정권의 하늘 신앙을 계승하여서 청군이 사회 운영의 요직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정치 이념도 신봉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사회가 이제 그 진국이 추구하게 되는 순장 관행을 수반하는 대토지 소유자, 노예제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진국의 국가 재건, 노예제 국가 건설에 협력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진국이 추구하는 이제 순장 관행을 동반하는 노예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노예와 노동력의 공급이 충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지 구급 사회에서는 그 노동력 공급을 충분히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제 중국 낙랑군에 벌목하는 한인을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속사하거나
낙랑군이나 대방군에서 그 군을 벗어나서 흘러들어오는 외부 유민들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내부적으로 이제 반체제 운동을 유발하기도 했고, 이제 염사치 고사와 같은 반역 사건을 발생하기도 하였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군현들, 낙랑군, 대방군과는 이제 국가 존망을 거는 이제 전쟁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때에는 낙랑군, 대방군이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에 속하게 되어서 전쟁 의혹이 오히려 배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위명제 경초년에는 중국의 군현들과 진안 진국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진안 진국이 패전함으로써 진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진안 진국의 이제 수십 소국이 중국 군현에 이제 항복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국의 멸망과 그 수십 소국의 중국 군현에 대한 항복은 삼한 지역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변동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문명 수용의 압력이 커졌음을 이제 뜻하는 것도 하고요.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세 속에서 백제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세에 맞도록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개혁하여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일은 시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급사회의 전통적인 정치 이념을 놓치지 않으면서 주로 고위왕 때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좌평이하 14관등제의 제정이 그것이었는데요.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관인들이 뇌물을 받거나 도적질을 하게 되면 장물의 3배를 징수하고 종심 금고에 처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고조선 기사정권 진국에서 지배층의 민에 대한 노예적 지배를 이제는 국가 권력으로서 집권 관료 체제의 기구를 통해서 근절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지향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탈출하여서 중세사회로 방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백제의 시원 시기에 국가 재건 운동으로서 체계를 갖춘 신국가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위왕 당시의 이제 체제 개혁은 시원 시기 백제국 건설의 제3단계, 즉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고조선의 기자정권 진국이 쇠망해서 한반도 중남부로 남하한 후에 그 유민들에 의해서 여러 계통에서 국가재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재건의 선두주자는 부여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고구려 백제가 줄을 대었습니다. 한반도 중남부로 남하한 진국도 사만으로서 국가재건을 시도하였으며, 진안 변환 속에서 진국이 멸망한 뒤 신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이러한 국가재건 운동의 흐름 속에서 백제의 시원기 국가재건의 목표, 방향, 그 역사적 성격은 큰 틀로서 어떠한 것이었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같은 관심사와 관련해서 먼저 주목한 것은 선두주자인 부여의 국가재건, 국가체제였습니다. 선두주자의 국가재건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후속 국가들에게 표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상반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여는 국가재건이 시급한 상황에서 맥족 맥국과 예족 예국 두 체제의 정치 집단을 하나의 정권으로 결합한 연합정권이었습니다. 국악은 맥족 맥국에서 냈으나 국가 운영에 실권이 없었고요. 예족 예국은 제가 계층을 차지하였으나 국가 운영에서 실권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더욱이 맥족 맥국은 환웅족 당군 정권을 담당했던 정치 집단이었고요. 예족 예국은 서자족 진국 집단으로서 기자 정권을 지탱했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정치 집단의 정치 이념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즉
그 맥종맥국은 이제 홍익인간, 부의 균형 있는 배분, 토지 소유에서의 작용 선홍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 노예제적 대토지 소유제를 단순한 이제 중세적 지주전호제로 개편하려는 것이 이제 정치 이념이었다고 하면, 이제 예족 예국은 이제 부족 국가들의 경제 정책이 농업의 개발, 발전, 성장을 위주로 하는 가운데 상하가 상하로 분화되고 신분 계급, 정치 권력이 강화되면서 대토지 소유자가 등장하여서 순장 관행을 동반하는 고대 동방형 노예제 사회를 형성케 하는 그러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여의 이러한 국가체제 안에서 강력한 국왕권으로 노예 주적인 귀족을 견제할 것을 희망하는 국왕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망인이었다고 이제 자조하였으면서, 또 이 같은 국가 체제로서는 이제 신국가의 건설이 어렵다고 하는 정치 집단들은 이제 부여의 선례를 이제 교훈 삼아서 이제 새로운 국가 제거를 이제 계획하게 되었죠. 이제 고구려 백제 건국 세력들은 이제 그러한 집단들이었습니다. 백제는 부여의 이 두 정치 집단이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여 별정이라고 운이되었지만, 그 시원의 대표자 우태는 이제 국왕권을 차지한 맥종 맥국과 연결되고요.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그 왕실의 일족이었습니다. 즉 부여 이대왕 헤브루의 소손이었던 거죠. 그러므로서 우태는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부여와 같은 국가 체제로서는 안 되며, 맥종 맥국이 본래 지니고 있는 정치 이념으로서 역사 이념이 철저한 단일의 신국가 백제를 건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제는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으므로 그 정치 이념은 맥종 맥국의 전통적인 단군 정권의 정치 이념, 그것이었고요. 국가 재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귀자정권, 진국 집단의 고대 동방형의 노예제적 사회 구성,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역사의 방향은 고대 세계를 탈출하여서 중세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백제가 그 국가를 예족계 정치 세력의 핵심인 진국, 진왕이 통치하는 마한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맞백자, 백제국을 비롯한 이제 몇몇 소국을 분양받아서 건설하게 되었으면 얼른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같이 하면 잘해야 부여의 국가 구조와 흡사하게 될 것, 그러니까 연합정권의 성격이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제의 시온기 지도층은 마한의 구급사회를 면밀히 조사한 듯 그렇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국 진원과 달리 마한의 구급사회 정치사회는 이제 환웅족, 단군 정권의 하늘신앙, 천신숭배, 천군의 제천, 나아가서는 그 정치 이념을 신봉하고 있어서 진국 진왕의 정치 이념과는 상극하고 상하 민심이 이반하는 처지였지만, 이제 그 백제 국가는 같은 단군 정권의 정치 이념을 따르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동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뒤에 진국 진왕을 마한에서 몰아내고 마한을 이제 백제에 병합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업이 큰 장애를 받지 않고 지극히 용이하게 수행된 것은 이제 구급이 정치사회가 음으로 양으로 협력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일을 구급 정치사회의 처지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는 구급 정치사회가 백제국을 영입하여서 마한을 노예제 사회로 만들려는 진국 진왕을 축출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 백제는 매사에 계획과 준비가 철저하게 가고 있었으면서 그들의 이 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진국이라고 하는 노예제 국가를 해체시키는데 이제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그 고조선 쇠망 후 백제의 시원과 국가재건의 성격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들은 고조선 삼국시대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유화 문명기의 농업 공동체, 농촌 공동체, 또 고대 노예제적 경향 후 그 중세 사회의 전환까지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여러 번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하였는데요. 이 같은 유아 문명, 고조선 삼국시대에 대한 삼국시대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 남북시대, 고려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한국 중세사회의 전환 및 중세사회적인 특징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들어주어서 강의를 이 정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중세사회의 경제생활, 그러니까 삼국시대, 남북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